예,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 저 4차 산업혁명은 잘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제목이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의 열쇠인가. 근데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이 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니까 여기는 자료집을 안 주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암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도메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ww.crypto.kr 이런 도메인을 갖고 있는데 웬만한 자료들이 이제 저기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저한테 도메인 팔라는 연락이 안 왔는데 최근에 이제 도메인 팔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팔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이 굉장히 이쪽에 열광돼 있구나를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자, 4차 산업혁명, 최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키워드로 꼽을 때 CPS 또는 O2O 저런 걸 꼽습니다.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래서 사이버 공간과 우리 지금 현실 세계, 물리 공간이 붙어 있다는 거죠. 또는 O2O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똑같은 얘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린 이미 너무도 잘 쓰고 있죠. 최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 직방, 실제로 우리가 가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을 갖고 다 누르면 알아서 실제 물건들이 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스마트 매뉴팩처링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마트 제조라고 그래서요. 이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고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몸에 착용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모든 스마트폰 이런 걸로부터 각각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다 수집되겠죠. 저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저 사람은 동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차는 도대체 어디서 불러서 어디서 주로 가는지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겁니다. 그것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간에 모이게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모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죠. 데이터가 워낙 많단 말이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시장을 예측하죠. 저 동네는 어떤 걸 좋아하네? 저 동네는 어떤 걸 좋아하네? 개수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네. 그래서 그 정보를 공장에다 줍니다. 그럼 공장에 로봇들이 있어서 자동 생산을 막 해대죠. 그 다음에 그게 해당 지역에 가서 물건으로 팔립니다. 이러니까 재고가 필요 없죠. 그렇죠? 우리는 예측을 제대로 못하니까 물건을 왕창 찍어놓고 남으면 그걸 또 재고니까 보관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타겟팅, 맞춤형 매니팩처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스마트 매니팩처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생뚱맞게 블록체인이 튀어나오냔 말이죠. 여태까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블록체인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하고 블록체인이 관련이 있답니다. 최근 금융위원장께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이게 실제로 데이터들이 막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원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택시를 부릅니다. 지금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카카오 택시죠. 그렇죠? 근데 티맵 택시도 있고 네이버 택시도 있을 수 있고 티머니 택시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티머니 택시를 갖고 차를 부르고 싶어요. 근데 부르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기사 수가 작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 부를 때보다 좀 덜 느리게 오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고객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료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고객들이 여기다 자기 정보를 막 등록을 하죠. 그러면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이 77조, 22조짜리 기업이 되면 슬슬 사용자한테 불합리한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을 하는 거죠. 우리 플랫폼 안에만 딱 가둬서 다른 데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서비스들이 많죠.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페이스북 사건 같이 내 정보를 가지고 무슨 이상한 데다 줘서 무슨 문제를 또 일으킨단 말이죠. 그렇죠? 블록체인은 뭐냐면 이거 없애고 싶은 겁니다. 왜 내 정보를 모든 사람이 쓰게 하면 가두리 양식에서 탈피해서 훨씬 더 많은 서비스가 나올 것 같은데 왜 나는 여기 갇혀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뭐냐 하면 중앙에 내가 안 갇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만인한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이 맨 밑단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로서 또 누구든 쓸 수 있게 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소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당연히 중앙에 기반이 없어야 되겠죠. 저러면 또 가두리 양식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든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위키피디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든 정보를 올리고 누구든 볼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거짓 정보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를 누가 하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죠. 거짓 정보가 올라오면 저건 거짓 정보야. 그래서 내리게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효율적이면 안 쓰겠죠.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해서 지금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개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의 기관을 날려버리는 기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블록체인이 제대로 갖춰지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냐면 정보가 가두리 양식장 같이 특정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에게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 내 정보들이 기록됩니다. 저건 누구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위에 IoT 기술이 덮여집니다. 그럼 수많은 정보들을 땡겨 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이 분석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정보를 잡아주면 그걸 가지고 전문 데이터 분석가가 실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주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오픈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많이 보시지만 실제로 뭐 들었기만 하셨지 실제 논문을 안 보셨을 수도 있죠. 이겁니다.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에서 2008년도에 논문이 발표됐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있었죠. 저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개인을 나타내는지 단체를 나타내는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세계 최초의 전자화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세계 최초의 전자화폐는 1988년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의 암호학자고요. 데이빗 차움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사람은 다른 말로는 프라이버시의 아버지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 양반이 1988년에 Untraceable Electronic Cash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추적할 수 없는 전자화폐죠. 그렇죠?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표나 신용카드를 쓰면 내가 어디서 뭘 쓰고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죠. 그게 싫으면 나는 종이돈을 내면 됩니다. 화폐를 내면 되죠. 그렇죠?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인터파크든 아마존이든 물건을 구매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됩니다. 내가 어디서 뭘 샀는지가 전부 다 추적되죠.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화폐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전자화폐, 추적되지 않는 전자화폐를 1988년에 만들고 디지캐시라고 하는 최초의 전자화폐 회사를 차렸습니다. 물론 저 회사는 망했습니다. 너무 앞서가서 망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정확히 20년 후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화폐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비트코인은 뭐냐라고 해서 위키피디아에 검색하시면 세계 최초의 중앙에 기관이 없는 탈중앙화된 전자화폐라고 나옵니다. 디지캐시는 세계 최초의 전자화폐,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된 전자화폐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그냥 비트코인을 예전에 무슨 회사가 만들었던 도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서 1,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저 1,000원어치 도토리 주세요. 이래. 그럼 1,000원어치 도토리를 받았죠. 그 1,000원어치 도토리 갖고 난 이모티콘도 사고 음악도 사고 다 삽니다. 그럼 이 사람이 1,000원어치 도토리가 상점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이 사람은 그 1,000원어치 도토리를 다시 은행에 가져가서 이거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돈 1,000원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도토리라고 하는 건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입니다. 복사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1,000원짜리 도토리를 10번 복사합니다. 그럼 10,000원이 되죠. 그렇죠?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이걸 중복 사용 문제, 더블 스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잡았냐면, 자, 도토리를 바꿔서 썼어요. 그럼 그 도토리를 돈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도토리 일련 번호가 1534다. 그러면 장부에 씁니다, 은행이. 1534 도토리는 사용됐음. 그럼 그 다음에 복제된 걸 누가 가져와서 바꾸려고 그러면, 봤더니 1534번이에요. 그럼, 이거 지급 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은행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장부를 기록해서 중복 사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전자화폐의 기본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던 그 2000년대 중반 이때는 금융위기가 닥칠 때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길 때입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에서 은행이 이거 중복 사용이다 아니다 이런 거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은행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없애고 싶은 겁니다. 참 얘를 없애면 중복 사용을 잡아줄 수가 없죠.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치안 유지는 보통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치대를 구성해서 우리끼리 우리를 보호하면 되죠. 눈에 불을 켜고 막 나쁜 사람들 잡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자치대가 돼서 인터넷을 항상 지켜보고 있자.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면 10분 단위로 장부를 계속 기록해서 우리 스스로 공유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럼 장부를 열심히 기록해서 서로서로 공유하니까 옛날 은행이 하던 역할을 우리들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복 사용을 막는 겁니다. 구성원 모두가 은행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구성원 모두가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 즉 구성원 모두가 장부라고 하는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하는 기술,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정확히는 블록체인 컨센서스, 그래서 블록체인 합의 기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도토리를 썼습니다. 그럼 인터넷 구성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보겠죠. 이 사람은 야 이거 중복 사용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복 사용이 아니래요. 이 사람은 또 중복 사용이랍니다. 그럼 결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투표 시스템 같은 걸 돌립니다. 야, 투표해서 너희들 합의 봐. 과반수 이상이 중복 사용이라고 그러면 중복인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요. 자, 근데 이 사태가 이렇게 일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게 악의적으로 중복 사용이 아닌데 중복 사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투표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중복 사용이 아닌데 악의적인 의도로 중복 사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건 중복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일종의 장부를 만드는데 투표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통 블록체인 컨센서스 기술, 블록체인 합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만들려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는 정보가 맞은지 틀린지를 누군가는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투표 메커니즘 비슷한 걸 이용해서 결정 짓겠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실제로 안 보신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은행에 가면 일단 계좌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사려고 하려면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좌번호가 이렇게 숫자로 평이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글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계좌번호예요. 또는 저걸 지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기억하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서 일반적으로 이걸 이렇게 QR코드 형태로 줍니다. 그럼 내가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상점에 가서 요 QR코드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아까 그 복잡한 주소가 스마트폰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0.32851 비트코인을 요 지갑으로 전송 그러면 요 돈이 요 지갑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심플합니다. 계좌 이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속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우리 계좌 이체할 때 보내는 사람 계좌번호 쓰고 받는 사람 계좌번호 쓰고 사인하잖아요. 그렇죠? 자,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좌번호 쓰고 산드라 받을 사람의 계좌번호 쓰고 그 다음에 보내는 액수 5비트코인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전자서명을 이렇게 합니다. 전자서명은 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할 때 공인인증서 쓰시죠? 계좌 이체할 때 공인인증서 쓰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해주는 거냐면 전자서명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좌 이체할 때 서명하듯이. 그렇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죠. 자, 그런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중복 사용을 잡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막 보고 있으면 나만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같은 시간대에 데이빗은 산드라한테 5만큼 보내고 리사는 산드라한테 7비트코인 보내고 메리는 존한테 10비트코인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걸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장부를 만들 수 있죠. 리사는 산드라한테 7비트코인, 메리는 존한테 10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장부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10분마다 장부를 한 페이지씩 만든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쓰는 금전출납부는 페이지 번호가 쭉 붙어있어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다르고 미국 시간 다르고 일본 시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중앙의 시계탑 같은 걸 만들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가서 저기서 정확한 시간을 받아와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탑이 또 중앙의 신뢰기관이 되죠. 이걸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데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분마다 장부가 150페이지 장부 하나, 151페이지 장부 하나, 152페이지 장부 하나, 153페이지 장부 하나.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암호에서 얘기하는 해쉬 함수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체인처럼 쭉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럭 체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블럭은 장부의 한 페이지, 체인은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의 장부를 사슬처럼 쭉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순서의 개념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사슬은 굉장히 강력해서 중간에 어떤 페이지를 빼고 다른 걸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 일단 데이터가 기록되면 그걸 위변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어떤 데이터가 기록되면 못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블록체인 이 두 가지는 블록은 장부의 한 페이지, 체인은 시간의 개념처럼 쭉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끝으로 합의라고 하는 걸 설명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장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로 서로 다른 장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시스템 비슷한 걸 적용시켜야 돼요. 기존에도 인터넷상에서 우리 합의를 구하자, 인터넷상에서 투표를 하자 이런 기술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 나온 기술은 너무 속도가 느려서 못 썼습니다.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최초의 인터넷상에서 투표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때는 처음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장부를 만들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장부를 만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장부를 만들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장부를 또 만들었어요. 한 목소리를 내니까 문제가 없죠. 자, 차슬처럼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장부를 만들어서 교환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장부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장부가 옳은 것인가, 이 장부가 옳은 것인가. 은행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번 장부를 만드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장부 뒤에 가서 줄 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장부가 있을 때 가장 긴 줄 라인상에 서 있는 장부가 옳은 장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돈을 내고 나서 빠르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암호화폐를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가서 돈 주자마자 음식 나오잖아요. 이런 데는 쓰지 말고 돈을 주고 배송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우리가 인터파크 같은 데서 돈 주면 책이 하루 이틀 있다 오잖아요. 그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암호화폐를 쓰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줄 서는데 시간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어떤 장부가 옳은지 알려면 사람들이 줄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시간 지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장부가 옳은 거냐 아닌 거냐를 판단하려면 줄 서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고 그 줄 서는 시간을 보통 1시간 정도 기다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얘기할 때 꼭 채굴 얘기가 나옵니다. 뭐 채굴을 해서 무슨 돈을 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마이닝 또는 뭐 작업 증명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그닥 그렇게 선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일반적으로 메커니즘을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평판도 조작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하나씩 좋아요 누르라고 그랬는데 제가 허위 계정을 100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이 몰표를 주면 100사람이 한 것처럼 좋아요가 위조되죠. 그렇죠? 조작되겠죠. 그러니까 평판도가 조작이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야, 니들 뒤에 가서 알아서 줄 서 이러니까 해커 하나가 거짓 계정 100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의 장부를 만든 다음에 뒤에다 쭉 그냥 줄 서는 거예요. 그럼 마치 100명이 여기에 합의를 해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장부가 위조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크립토 퍼즐, 암호 퍼즐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퍼즐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맞추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일단 맞춰지면 이게 제대로 맞췄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장부를 만들어서 붙이는데 그냥 하지 말고 장부 한 페이지당 무조건 퍼즐 하나씩 풀어서 붙여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해커가 허위 계정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 100개의 허위 계정 갖고 장부 100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혼자서 퍼즐 100개를 풀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 구성원 100명이 서로 한 개씩 만들어서 100개의 장부를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각자 퍼즐 한 개씩만 풀면 되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 퍼즐을 이용해서 평판도 조작이라는 걸 막도록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보통 이 퍼즐을 푸는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했냐 하면 10분 정도 걸리게끔 해놨습니다. 실제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해시함수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인터넷에서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자치대가 돼서 인터넷을 계속 들여다봐서 실제로 장부를 열심히 만들어서 공유해. 근데 그건 평판도 조작 문제도 있으니까 퍼즐도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아니 이게 인터넷 들여다보고 있기도 싫은데 장부까지 10분에 걸려서 풀려고 그러면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너희들 열심히 퍼즐 풀어서 옳은 장부를 제일 처음 만들어내면 내가 보상을 줄게 그럽니다. 그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동작하던 2009년에는 첫 번째 옳은 장부를 만들면 그 보상 금액으로 50비트코인을 줬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계속해서 50비트코인씩 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화폐가 끊임없이 발행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년 주기로 보상 금액을 반씩 줄입니다. 2009년엔 50, 2013년엔 25비트코인, 2016년엔 12.5비트코인. 그럼 나중에는 저게 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할 때 총 생산량이 2100만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100만 개를 다 발행하면 더 이상 인센티브를 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장부를 안 만듭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신용카드 긁을 때 수수료 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쓸 때마다 수수료를 뗍니다. 그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기본 생태계입니다.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단합해서 우리들의 힘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또 우리들이 서로 합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옳은 데이터인지 아닌 데이터인지를 스스로 걸립니다. 좋죠.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100명이 이거 할 때와 200명이 할 때, 300만 명이 할 때, 1000만 명이 할 때, 10억 명이 할 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장부를 만드는 사람은 그냥 몇 명만 딱 정해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1명. 페더레이티드 블록체인은 나하고 파트너 관계에 있는 사람들 몇 명. 이러면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하기가 훨씬 쉽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겁니다. 왜? 쉬우니까. 미래로 지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건 이걸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사실 기술적인 얘기를 제한된 시간 안에 할 수는 없어서 아까 크립토춘 KR 그 블로그 가시면 제가 네이버에서 했던 거, 카카오에서 했던 거 이런 발표들은 좀 뎁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들은 그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큰 얘기들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를 할 때 가장 문제를 찝는 게 일단 블록체인 정신 자체가 중앙의 기관을 없애는 거니까 탈중앙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많은 사용자를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 메커니즘. 우리가 투표하는 메커니즘이 잘 구현되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 축을 한꺼번에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그닥 쉽지가 않습니다. 자, 장부를 만드는데 보상금을 줍니다. 옛날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채굴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꾼들이 나타났죠. 그렇죠? 옛날에는 컴퓨터, 데스크탑 PC를 사서 장부를 만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GPU가 좀 빠르다니까 그걸로 합니다. 이제는 전용 칩까지 생겼습니다. 삼성은 채굴용 전용 칩, 즉 퍼즐을 푸는 전용 칩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용 칩은 돈이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전용 칩을 많이 살 수 있고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장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즉 빈익빈 부익부 형산이 되는 거죠. 우리 투표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한 표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겁니다. 또
채굴이 돈이 된다니까 전문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채굴만 전문적으로 하자. 그렇죠? 이런 전문 채굴꾼들, 전문 장부를 만드는 꾼들이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81%가 중국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올 초에, 2018년 초에 지금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과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위 4개의 전문꾼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개의 전문꾼들이 장부에 막대한 영향을 발휘한다. 즉 탈중앙화는 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확장성 문제입니다. 이 확장성과 합의라는 건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5명이 합의 보는 거하고 100명이 합의 보는 거하고 1억 명이 합의 보는 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블록체인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건 뭐냐면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블록체인 전체는 자꾸 약해지는 그런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좀 최근에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은 투명해서 누구든 볼 수 있고 일단 데이터가 올라가면 아무도 수정 못하니까 너무도 좋잖아.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블록체인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블록체인을 분석을 했더니 그 블록체인에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한 거래 정보만 기록돼야 될 거잖아요. 장부니까. 그런데 실제로 1.4%에는 거래랑 전혀 상관없는 정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관련한 거, 회사 기밀 관련한 거, 아동 포르노 관련한 거. 우린 잊혀질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나랑 부당한 기사, 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기사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면 얘기할 수 있죠. 네이버, 구글, 카카오 얘기해서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요청할 대상이 없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올라가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GDPR이라고 해서 프라이버시 관련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프라이버시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어렵냐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내 정보를 동의를 해줘야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계약할 당사자가 없습니다. 중앙에 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약의 주체가 누군가.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가끔 정부 부처에도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막 해결을 해줘야 블록체인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4차 산업혁명 맞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가 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 구축했는데 야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안 맞으니까 다 걷어내. 또 뭐 이런 이제 뒷북 어떤 정책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가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이드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 2017년 11월에 프랑크푸르트 스쿨 블록체인 센터에서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이게 이제 가트너의 기술 성숙도 곡선인데요. 어떤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거품이 쫙 끼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극에 달하면 사람들이 이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이 거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까지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성을 차리고 공부하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기술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줄기세포 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렇죠? 줄기세포 처음 나올 때 당장 뭐 모든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잖아요. 지금 같은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을 지금 다방면으로 분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스마트 제조, 스마트 매뉴팩처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암호화폐 이렇게 막 거래하고 이런 거, 그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제일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 있는 게 제일 어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측하기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어떤 화폐 분야, 금융 분야에서 조금 임팩트 있는 산업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매뉴팩처링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요새 ICO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만들 때 사용했던 기술들은 사실은 그 전에 다 발표된 기술입니다. 암호학 조금 한 사람들은
90년대 뭐 이때 다 배운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 열심히 하면 돈 줄게. 인센티브 개념을 도입한 거거든요. 우리 여태까지 페이스북에 왜 열심히 글을 올리고 블로그에 열심히 글을 올립니까? 그냥 좋아요 한번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별풍선을 주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는 겁니다. 그걸 토크노믹스, 그래서 토큰 경제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토큰 제너레이션 이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 모델이 나오는 거죠. 연구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비스무리한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한 1,500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문제점들을 봐서 계속 개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1세대 비트코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개선해서 2세대가 나오고 또 그걸해서 또 다른 게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근데 1,500개 중에 실제로 어떤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기술하는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은 거품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이트 페이퍼 대충 보면 솔직히 기술적인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나온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새 나오는 화이트 페이퍼들은 우리는 이런 기술적 기여를 했고 이것을 외국의 전문가 컨퍼런스 이런 데서 입증받았습니다. 그 논문들이 뒤 쭉 레퍼런스를 붙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실제로 객관적 검증을 하는 거죠. 저는 블록체인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밝다고 생각합니다. 또 토큰 경제학이 미치는 영향도 클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정부나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줄기세포처럼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뭘 바꿀 것처럼 너무 띄워놓으면 예산이 막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면 그건 빠른 속도로 거품이 꺼집니다. 그러면서 저건 투자하면 안 될 거. 그러면서 예산이 이제 끊기겠죠. 그럼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저는 마라톤 하듯이 계획을 세우시라고 그래요. 전 그렇게 하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상당 부분 기여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